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황조가 유리왕의 황조가 작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대 가요가 대부분 그랬다고 얘기했듯이 요번에도 배경설화가 존재하는데 배경설화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설화. 고구려 2대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는데 한 사람은 화희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화희랑 치희라는 두 인물이 고구려 2대 유리왕의 부인으로 새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두 여자가 사랑 싸움으로 갈등이 있었네.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므로 왕은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 머물게 했다. 그 후 왕이 기산의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이에 두 여자가 다툼을 벌였다. 화희가 치희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계집으로 어찌 이리 무례한가? 라고 하면서 꾸짖으니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치희가 돌아가 버렸대요. 왕은 사실을 듣고 말을 떼찍질하여 치희를 쫓아갔으나 치희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를 불렀다. 자, 여기 이 부분도 같이 밑줄 쳐줄게요.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뭐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 꾀꼬리들이 시를 짓는데 어떤 발상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펄펄 나는 더 꾀꼬리. 자, 지금 시적화자가 꾀꼬리를 봤습니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자, 자신의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태도. 외롭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면은 모든 시가 문학은 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게 이제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지금 꾀꼬리를 봤는데 자신의 처지랑은 다르게 너무 정답게 있죠. 그래서 본인의 서러움, 본인의 외로움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해와 감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17년 유리왕 3년이네요.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서정시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언사구의 한시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고대 가요이지만은 이게 한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짧은 노래임에도 완벽하게 대칭적인 균형과 탄탄한 시상 전개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균형과 탄탄한 시상 전개라고 나온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던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을 자연물인 꾀꼬리를 매개로 하여 우의적 다른 것에 빗대어서 또는 이제 뭐 그것을 통해서 풍자를 요하는 것, 풍자를 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의적이라고 하죠. 자, 그것으로 형상화했는데 짝을 이루어 논이는 꾀꼬리와 홀로 있는 산에 정다움과 외로움, 가벼움과 무거움이 대립되고, 자, 여기서 이제 대립된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꾀꼬리와 홀로 있는 산에 시적화자 자신이 이제 대비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정다움과 외로움, 꾀꼬리가 서로 정답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외롭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거는 꾀꼬리가 펄펄 난다라고 했었지. 근데 뉘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시적화자의 그 마음의 짐 같은 것이 이제 대립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대립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겠죠. 또한 자연물에 의지하여 시상을 일으킨 후 꾀꼬리를 보고 나서 시상을 일으켰잖아요. 자연물에 의지하여 시상을 일으킨 후 나중에 자신의 감회를 펴는 선경후정의 표현 방식, 나중에 자신의 감회를 펴는 또 선경후정이라는 표현 방식도 같이 있었죠. 먼저 경치를 제시하는 거야. 시적화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경치를. 그리고 나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 선경후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조금 말장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후경도 있어요. 그래서 선경후정인지 선정후경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답인지 정답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표현 방식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문학성을 한층 높여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우리 시가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순수 서정시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의의도 있죠. 우리가 공무도화가가 최초의 서정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그냥 서정시가 아니라 순수 서정시라고 하네요. 서정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전히 그 시의 정서만을 담아내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순수 서정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뭐 무효적인 역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그 무소교 같은 그런 역할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정서를 담고 있어도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순수 서정시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공무도화가가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신화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이 황도가는 순수 서정시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겁니다. 알았죠? 작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나는 덕백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나의 몸과 꾀꼬리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요렇게. 그리고 펄펄 나는과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면서 탄식하는. 사실 탄식이라는 것도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보통 바닥을 보고 하 하면서 땅을 향해서 한숨을 쉬게 되겠지. 그래서 새는 이제 위로 향하고 탄식은 아래로 향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뭐 이해와 감상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디 있죠? 그 어디 있었지? 그렇죠.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경치가 드러났죠. 꾀꼬리를 봤다고. 그리고 나서 뉘와 함께 돌아갔고 자신의 정서를 뒤에서 얘기를 했었지. 그 외에 여기가 또 언급하지 않은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라고 얘기한 것은 서리적 표현이죠. 누구도 함께 나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꾀꼬리라는 것이 여기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써 있는데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발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것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감정이입은 나중에 쌤이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를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 그것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상관물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때 화자의 감정과 그 대상물의 감정을 같게 만들어서 드러내는 방법이 감정이입인 거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꾀꼬리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의의 볼게요. 옆에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 가요입니다. 유리왕이죠.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이에요. 백제 유리왕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라는 것이 명백히 교과서 아니 그 문헌에 쓰여 있기 때문에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형태가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것이 공무도화가랑도 같겠네요. 이전에 공무도화가 강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황조가라는 작품과 엮어서 읽어야 한다라고 공무도화가 강의에서 설명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다라는 것도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작품연구소 항상 무조건 읽어보라고 했었습니다. 황조가의 성격에 대한 논의. 황조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서정시로 보는 입장과 서사시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서정시로 보는 견해는 다시 유리왕이 지은 개인 서정시로 보는 경우와 구비전승되는 서정민요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서사시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 작품을 부족 간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의 갈등을 표현한 노래로 본다.
자, 뭐 서정시로 볼 수도 있고 서사시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서정시도 이제 뭐 개인적인 유리왕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다. 아니면은 유리왕의 업적과 아니면은 유리왕의 그 일생 그런 것들을 다루는 뭐라 그러죠? 민요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결국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서사시에서 이제 화희의 화자가 벼화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는 꿩치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벼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족과 꿩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수렵족 그 사이에서 유리왕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서사시의 측면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굳이 서사시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뭐 드러내는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서정시라는 면모가 가장 부각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서정시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가문학 발전 양상과 황조가의 위치라고 나와 있죠. 뭐 기록으로 보면 구지가가 창작된 시기보다 황조가가 창작된 시기가 앞서지만 시가문학이 집단적 의식료를 거쳐 개인적 서정료로 발전해 간다는 일반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구지가 형식의 노래가 더 앞선 시기의 노래로 추정된다. 뭐 이게 황조가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냐를 가지고 이제 누가 더 먼저냐를 이제 고찰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황조가가 등장한다면은 이런 거는 보기로 함께 제시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의 성격의 차이. 얘들아, 이거는 공무도화가든지 구지가든지 황조가든지 학교 내신에서 한 작품이라도 엮여 있었다면은 이것은 시험 문제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황조가의 작가로 알려진 유리왕은 신화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난을 겪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배경설화에는 화희와 치희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부자 간의 갈등 때문에 태자를 죽게 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신화적 영웅이 그 능력을 상실하고 의심받는 사회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신화적 질서와 숭고함을 표현하던 주술성과 제의가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감을 얻지 못하자 그로 인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연민과 외로움 등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지가는 고대 사회의 질서였던 주술성, 제의성이 강한 집단적 의식료로 보고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는 신성성, 주술성이 무너지면서 드러나는 개인적 갈등과 좌절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지가로 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보이겠지만은 사실 집단적 의식료가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단계가 왜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개인적 서정시로 왜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보기로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공무도화가랑 황조가가 개인적 서정지가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그 이전에 구지가가 있었는데 왜 변모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황조가에서 꾀꼬리가 등장했었는데요. 동동이라는 고려가요에서도 꾀꼬리가 등장합니다.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12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월령체 형식으로 표현한 고려가요인데 공동의 4월령에 4월 아니 잊어 아으 오실시어 곧거리세요.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겨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곧꼬리가 꾀꼬리예요. 그 꾀꼬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황조가와 동일하게 꾀꼬리가 등장하고 동동의 꾀꼬리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임과 대비되는 소재로 화자의 외로움과 원망의 마음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황조가의 꾀꼬리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사실 다른 시에서도 꾀꼬리라는 소재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어의 의미를 황조가와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하니까 뭐 사실 뭐 우리나라 문학 안에서
꾀꼬리라는 새가 많이 등장하긴 하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황조가에서 봤었던 꾀꼬리라는 시어의 의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겠구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뭐 문학의 다양분을 넓히는 그런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조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